도시의 소음이 완전히 제거된 시골의 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였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온갖 종류의 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제각기 목소리를 냈다. 귀뚜라미들은 저마다의 악기가 되어 합주를 펼쳤고, 이름 모를 산새는 가끔씩 밤의 정적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제 존재를 알렸다. 바람이 낡은 기와지붕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마치 집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내쉬는 깊은 한숨소리 같았다. 고민주는 이 모든 소리의 한가운데에 섬처럼 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 화면에 인공적인 빛이 어른거렸고 손가락은 익숙하게 키보드 위를 오갔다. 타닥, 타닥. 기계적인 소음은 주변의 자연스러운 교향곡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날카롭게 공간을 핥히었다. 그는 서울에 본사를 둔 웹 에이전시의 재택근무 디자이너였다. 몇 달 전 도시의 숨막히는 경쟁과 무한한 야근에 번아웃을 느끼고 무작정 사표를 던지려 했을 때 회사는 그에게 고향집에서의 원격 근무를 제안했다.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그의 사정을 배려한 마지막 남은 온정이었다. 그렇게 민주는 거의 15년 만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고향은 더 이상 그에게 아늑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의 기억 속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거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낯선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를 볼 때마다 서울 물 먹더니 뺀질이가 다 됐다며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던졌고, 그럴 때마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서울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고향에서도. 작업 중이던 시안을 저장하며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뜬 시간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배에서 가볍게 꼬르륵 소리가 났다. 저녁 식사를 건너뛴 탓이었다. 그는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선반을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며칠 전에 사다 둔 라면 봉지 몇 개와 즉석밥 하나뿐이었다. 결국 그는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냉장고 구석에 있던 시든 파 몇 조각을 썰어 넣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그릇을 들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후루룩 면발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의 유일한 저녁 식사 상대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밤바람과 하늘에 총총이 박힌 별들 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회색 하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한 별들의 향연,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그의 다리에 스윽하고 닿았다.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인 강아지 마루가 꼬리를 살랑이며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털이 복슬복슬한 진돗개 믹스인 마루는 민준이 서울에서 데려온 유일한 존재였다. 마루야, 내어도 배고파. 민준이 묻자 마루는 낑 소리를 내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민준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남은 라면 국물에 즉석밥을 말아 마루의 밥그릇에 덜어주었다. 마루는 꼬리를 더욱 세차게 흔들며 걔 눈 감추듯 밥을 먹어 치웠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텅 비었던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적막한 집에서 자신을 조건 없이 반겨주는 것은 마루뿐이었다. 저녁 식사 아닌 식사를 마친 민주는 설거지를 하고 집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낡은 창고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영, 영, 마치 신락 같은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민주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낡은 볏짚 더미 아래 상자 안에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떨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모습이었다. 어미는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다. 순간 민주는 망설였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이 녀석들까지 거둘 여력은 없었다. 하지만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가늘게 떨며 어미를 찾는 울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이 녀석들도 생명인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결국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집 안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잠시 고민하다가 내일 아침에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우유 한 팩을 꺼내 작은 접시에 부어주었다. 새끼 고양이들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킁킁거리더니 이내 혀를 내밀어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옷장으로 가 더 이상 입지 않는 낡은 스웨터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상자 안에 스웨터를 곱게 깔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고양이들은 우유를 다 마시고는 스웨터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이내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온기 앞에서 민주는 잠시나마 자신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의 흔적을 참아 치우지 못하고 서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과 책장에는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민주는 책장에 꽂힌 낡은 책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대부분이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농업기술 서적이나 역사책들이었다. 그러던 중 그의 손에 유독 손때가 많이 묻은 낡은 가죽 표지에 일기장 하나가 잡혔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호기심이 동한 그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젊은 시절의 고민, 농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민준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일기장의 중간 부분이 칼로 잘린 듯 깔끔하게 찢겨 나가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없애버린 것 같았다. 이게 뭐지? 그는 의아해하며 찢어진 페이지의 다음 장을 살펴보았다. 다행히 그곳에는 몇 줄의 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기이하고 섬뜩했다. 마을의 신목 시엔무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이 땅에 전기가 모이는 곳이자 우리 마을의 수호신 그 자체다. 하지만 전기가 강한 곳에는 반드시 사악한 기운 또한 꼬이기 마련.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땅의 기운을 빨아들여 자신의 덧없는 명명을 늘리려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인자한 얼굴을 하고 다가와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땅의 기운을 빨아들여. 이게 무슨 소리야?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는 신목이라는 단어에서 마을 어귀에 수백 년 동안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를 떠올렸다. 어릴 적 친구들과 그 나무에 오르며 놀았던 기억이 아련했다. 하지만 생기를 빨아들이는 존재라니 아버지답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아마도 마을에 떠도는 전설 같은 것을 기록해 두신 것이리라.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일기장을 덮었다. 그러나 찢겨나간 페이지에 대한 궁금증과 인자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섬뜩한 경고는 그의 뇌리 한구석에 희미한 잔상처럼 남았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책장에 꽂아넣고 정리를 계속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시골의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바티라는 농부들의 모습,
졸졸 흐르는 가을 물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온했다. 민주는 곧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기이한 경고를 잊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가 무심코 넘겨버린 그 문장들이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전조였음을,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이 바로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발치에서 마루가 나른한 하품을 했다. 창밖의 평화와 집 안의 고요함. 그것은 폭풍이 오기 직전에 위태롭고도 기만적인 고요함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깊고 조용했다. 민주는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노트북을 덮었다. 도시의 불면의 밤과는 다른 완전한 암흑과 침묵이 집을 감쌌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곤히 잠든 할아버지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컹컹컹컹,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 그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마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평소의 짖음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경계나 장난이 아니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적, 혹은 죽음의 사자라도 마주한 듯한 필사적이고도 광적인 울부짖음이었다. 낮은 으르렁거림은 이내 목이 쉴 듯한 격렬한 짖음으로 변해 낡은 한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마루야, 조용, 왜 그래, 뚝. 민주는 잠결에 깜짝 놀라 마루의 목덜미를 잡았다. 하지만 마루는 그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밖의 어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더욱 맹렬하게 지저댔다. 이웃들에게 폐를 끼칠 것이라는 걱정이 민준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마루를 나무라며 창가로 다가갔다. 대체 무엇이 이 순한 녀석을 이토록 흥분하게 만드는지 확인해야 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에 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마을 어귀, 수백 년의 세월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거대한 느티나무. 마을 사람들이 신목쉔무이라 부르는 바로 그 나무 아래 한 인형이 서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그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온통 새하얀 머리카락, 어기어스님. 민주는 눈을 비볐다. 틀림없었다. 1년 전 이 마을로 귀촌해 와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로 단숨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옥 여사였다. 그녀는 뛰어난 약초 지식으로 아픈 노인들을 돌봤고 틈틈이 마을 회관에 기부금을 내놓는 등 마을에서는 살아있는 보살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이 깊은 밤에 신목 아래에 혼자 서 있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이했지만 민준을 정말로 소름 돋게 한 것은 그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도 없이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에 옷자락 하나 나부끼지 않는 듯한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 낮에 보았던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달빛 아래 드러난 옆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한 석상 같았다. 마루는 바로 그 석상을 향해 마치 온 생명을 다해 경고하듯 지저대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보면 마루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옥 여사의 몸에서 스며 나오는 차갑고 음습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기운이었다. 마루야, 그만. 민주는 결국 마루를 힘으로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았다. 마루는 그의 품속에서 버둥거리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격렬한 짖음은 멈췄다. 그제야 옥 여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의 집 쪽을 향하는 듯했지만 어두워서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령처럼 스르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 사라졌다. 옥 여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마루의 격렬한 저항도 거짓말처럼 멎었다. 녀석은 여전히 낮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낑낑거렸지만 더 이상 미친 듯이 짖지는 않았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깊은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뭐였을까? 그냥 밤 산책을 나오신 건가? 그런데 왜 마루가 저렇게까지? 그는 옥 여사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의 의심을 자책했다. 그저 마루가 유난히 낯을 가렸거나 어둠 속의 그림자를 보고 놀란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합리화했다. 하지만 달빛 아래 석상처럼 서 있던 그녀의 차가운 모습은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이상하고 불길한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른 술렁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민준이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부엌으로 나왔을 때 마을 회관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이장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호탕함은 온데간데 없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불안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을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지금 즉시 마을 어귀의 신목 앞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 신목에 큰일이 났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미 몇몇 이웃들이 불안한 얼굴로 신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마을 어귀에 도착한 민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푸른 잎사귀를 무성하게 피워내던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마치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당한 듯 변해 있었다. 생기로 가득했던 굵은 가지 몇 개는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검게 변해버린 잎사귀들이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치 나무의 생명력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빨려나간 듯한 처참하고도 기괴한 모습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먼저 와있던 마을 사람들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나무를 올려다보며 탄식했다. 김 이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무 기둥을 어루만지며 발을 동동 굴렀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불안한 속삭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혹시 자네 집 개는 괜찮은가? 우리 집 복실이가 아침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어. 우리 집 야옹이도 아침부터 먹이를 입에도 안 대고 구석에만 박혀 있는데 김 이장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집 강아지도 밤새 끙끙 앓더니 아침에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기저기서 비슷한 증언들이 터져 나왔다. 갑작스럽게 기력을 잃고 식욕을 잃은 채 알아눕는 작은 동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여럿 생긴 것이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미친 듯이 지저대던 마루, 신목 아래 석상처럼 서 있던 옥 여사,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린 신목과 병든 동물들, 소름 끼치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어젯밤 마루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짖었던 것은 바로 이 끔찍한 재앙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웅성거리는 군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저만치서 가장 비통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신목을 바라보고 있는 옥 여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약초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 신목을 꼭 살려낼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녀의 그 슬픈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처럼 보였다. 그의 평온했던, 아니, 평온하다고 믿고 싶었던 시골 생활의 문이 소리내며 닫혔다. 그는 이제 좋든 싫든 이 기이하고 불길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희미한 경고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하룻밤의 끔찍한 기억뿐이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의 낡은 확성기에서 김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신목의 상태가 하룻밤 사이에 더욱 악화되었으며 긴급 마을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마루를 집에 남겨두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마을 회관 내부는 무겁고 불안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리를 채우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몇몇 집에 국한되었던 가축들의 의문스러운 병세는 이제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는 모양새였다. 단상 앞에 선 김 이장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는 입을 열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의 상징인 신목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청 산림괴도 문의했지만 원인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흔한 병충해는 아닌 듯합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더욱 술렁였다.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민준의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장, 옛 어른들 말씀에 신목이 시름시름 앓는 것은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라고 했네. 할아버지의 말은 사람들의 불안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 이장은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손을 내저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금주를 치고 정성을 다해 제사라도 올려서 신목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그 순간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사 금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신목 아래 서 있던 옥 여사의 차가운 모습과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는 나무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갑자기 그에게로 쏠렸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민주는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다.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병충해도 아니고 신목이 노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뭐란 말인가? 김 이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저께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저희 집 마루가 미친 듯이 짖어서 나가보니 옥 여사님께서 신목 아래 혼자 서 계셨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관 안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옥 여사님을 의심하는 건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김 이장이었다.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단상을 손으로 내리쳤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시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옥 여사님을 걸고 넘어지다니 서울물 먹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만. 개가 짖은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김 이장의 호통에 민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성급했는지를 깨달았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꼴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 혹은 배은망덕한 젊은이로 취급하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봤다. 그는 수치심과 좌절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물러나면 그는 정말로 마을의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도시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맹렬한 속도로 화면 위를 오갔다. 고목 급속 괴사, 뿌리 조직 독소 주입, 단시간 식물 고사 사례. 그의 머릿속은 서울의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춰 시안을 수정하던 때처럼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관련 논문 요약본, 해외 수목 전문가 포럼의 토론, 비슷한 피해 사례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순식간에 훑어내렸다. 몇 분 후 민주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다. 이장님 말씀대로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의 요지는 옥 여사님이 범인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현상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자연적인 병충해나 노화로 인한 고사는 이렇게 단 하루 이틀 만에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목의 상태는 외부에서 강력한 독소나 기생균류가 뿌리 조직에 직접 주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괴사 패턴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명백히 인위적인 공격입니다. 그가 내뱉는 괴사 패턴, 기생균류 같은 전문 용어의 장내는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논리 정연한 태도와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알 수 없는 영어 자료들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을 느꼈다. 민준의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그저 서울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희미한 자랑스러움이 스쳤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옥 여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내 가장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민준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의 찰나의 순간, 새로운 위협을 날카롭게 가늠하는 뱀과 같은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귀찮은 파리 한 마리가 나타났군. 전지적 작가의 시점은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옥 여사는 이내 그 차가운 빛을 감추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지혜가 섞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유의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고, 저 젊은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신목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니요. 그녀는 민준을 향해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이의 노력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겠지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 또한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누군가 사악한 독을 풀었다면 우리는 더 강한 생명의 기운으로 그것을 정화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약초 지식을 동원하여 이 땅의 기운을 정화하고 신목의 생명을 되살릴 특별한 비방, 미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비장한 선언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차갑고 복잡한 독소나 균류 이야기보다는 익숙하고 신비로운 비방과 정화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위안을 주었다. 역시 옥 여사님뿐이야. 여사님만 믿겠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옥 여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김 이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 기회에 민준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듯이
그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자네, 똑똑히 보고 배우도록 하게. 이게 바로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걸세 그깟 손바닥만 한 기계로 아는 척하며 사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철저하게 고립되었을 뿐이었다. 그의 논리는 묵살당했고 그의 의심은 무례함으로 치부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성가신 외부인으로 옥 여사를 위기에 빠진 마을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로 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동안 민주는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수많은 데이터와 합리적인 추론들이 담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싸늘한 시선들 속에서 조용히 마을 회관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의 싸움은 정말로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 마을 회의가 끝난 후 며칠이 흘렀다. 옥 여사는 약속대로 자신이 만든 비방이라 불리는 것을 신목에 투여했다. 그것은 역한 냄새가 나는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였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나무뿌리 주변에 그것을 붓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건한 모습을 보며 구원의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옥 여사의 처방이 시작된 후 신목은 오히려 더욱 빠르게 죽어갔다. 아직 붙어있던 얼마 안 되는 잎사귀마저 모두 검게 타들어 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제 나무는 거대한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낸 채 서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신성한 나무가 아니었다. 마치 하늘을 향해 고통스럽게 팔을 뻗고 있는 거대하고 흉측한 해골과도 같았다. 그리고 재앙은 마을의 상징에서 그치지 않고 민준의 가장 가까운 곳을 덮쳤다. 걸락, 걸락. 민준의 할아버지가 자리에 알아눕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노안으로 인한 가벼운 감기련이 했다. 하지만 증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다. 식욕을 완전히 잃고 온종일 무기력하게 누워만 계셨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다. 그 증상은 얼마 전 마을의 작은 동물들이 보였던 것과 섬뜩할 정도로 똑같았다. 민준의 집은 이제 싸움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상대는 보이지 않았고 무기는 무력했다. 방 안에는 양 냄새와 할아버지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민준은 밤낮으로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고 죽을 쏘 올렸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촛농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민준은 얼음장 같은 확신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다. 독이었다. 할아버지의 증세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옥 여사가 신목의 처방을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의 집은 신목과 가장 가까운 집 중 하나였다. 어쩌면 그 비방이라는 것이 땅을 통해 공기를 통해 스며들어 할아버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만에 면도도 하지 못해 덥수룩한 얼굴로 집을 뛰쳐나가 김 이장을 찾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논리적이지 않았다. 절박한 애원이었다. 이장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옥 여사요, 그 여자의 약이 독이란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김 이장은 민준의 퀭한 눈과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그의 시선에는 귀찮음이 섞인 동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 군 할아버지 걱정에 자네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인데.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네. 옥 여사님은 매일같이 신목과 자네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야. 그런 분에게 무슨 망발인가. 기도가 아니라 저주겠죠. 민준이 소리쳤다. 이 사람아. 김 이장은 결국 화를 냈다.
자네 할아버지 병세는 내가 의사를 불러 확인하겠네. 하지만 다시 한번 옥 여사님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나도 더는 못 참아. 민주는 완전히 혼자였다. 온 마을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 슬픔과 걱정에 미쳐버린 배은망덕한 젊은이. 그것이 지금의 그를 바라보는 마을의 시선이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김 이장이 데려온 보건소 의사가 할아버지를 진찰했다. 의사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상합니다. 특별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는데 활력 징후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소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과연 도시까지 가는 길을 버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시간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넋이 나간 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거의 의식이 없던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아들의 서재가 있는 쪽을 가리키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아비. 일기장. 숨겨. 눈. 할아버지는 다시 깊은 잠인지 혼수 상태인지 모를 상태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몇 마디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민준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다. 숨겨둔 거, 찢겨나간 페이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의 책상을 뒤지고 책장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그의 손끝에 책상 아래쪽에 한 부분이 살짝 헐거운 것이 느껴졌다. 비밀 공간이었다. 그는 널빤지를 뜯어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조심스럽게 쌓인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바로 아버지가 찢어냈던 일기장의 페이지들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가 그의 눈으로 빨려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다. 끔찍한 진실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혈목 씨의 무, 이름 그대로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뜻이다. 정확히는 나무가 아니라 고목의 뿌리에 기생하여 그 전기를 빨아먹는 곰팡이와 균사의 집합체다. 혈목은 숙주가 된 나무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그 주변 토양과 공기 중에 포자를 퍼뜨려 주변 생물들의 생기, 샹치까지 흡수한다. 더욱 끔찍한 것은 혈목을 배양하고 다루는 자는 그 흡수된 생기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수명을 연장하거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혈목의 포제 장기간 노출되어야 하므로 그 부작용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는다. 고서 구슈의 기록에 따르면 그 흔적은 손목 안쪽에 나타나는 희미한 잎사귀 모양의 반점이라고 한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마을의 누군가가 혈목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막대한 전기를 품고 있는 신목일 것이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거의 짐작하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만 한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파헤치려다 실패했거나 혹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 악마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신목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희생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미완의 숙제가 이제 아들인 그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민주는 굳게 결심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그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노려보았다. 그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인자한 미소의 가면을 쓴 악마가 도사리고 있었다. 밤은 무기처럼 고요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되새기며 어둠 속을 움직였다. 증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단어만이 맴돌았다. 옥 여사는 지금쯤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 김 이장의 집에서 마을의 안녕을 위한 기도를 주재하고 있을 터였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다. 그의 목표는 옥 여사의 집이 아니라 집 뒤편에 자리한 약초 창고였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약재가 보관된 곳이었지만 민주는 그곳이 바로 악마의 실험실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창고의 낡은 문으로 다가갔다. 자물쇠는 허술했다. 가느다란 철사를 이용해 몇 번 낑낑거리자 철컥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창고 안은 온갖 약초들이 뒤섞인 맵고 역한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약초 포대들을 지나 창고 가장 구석에 놓인 작은 작업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약초와는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물건들이 있었다. 작은 원심불리기, 현미경, 그리고 충전기에 꽂힌 채 희미한 빛을 내고 있는 낡은 태블릿 PC. 빙고!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역시나 잠금 화면이 그를 막아섰다. 하지만 옥 여사는 자신의 지식에 대한 오만함이 있었고 이 무지한 시골의 누군가가 자신의 디지털 세계에 접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민주는 그녀가 사용할 법한 몇 가지 단어를 조합했다. 희귀한 약초 이름, 그녀가 이 마을에 온 날짜,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는 혈목시에무의 학명 슈에밍을 입력했다. 화면이 스르르 열렸다. 민주는 숨을 삼키며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증거들이 가득했다. 스위스 은행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 복잡한 화학물 이름이 적힌 주문서,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암시장 사이트에서 구매한 실험 장비 목록, 그리고 기생균류를 이용한 세포 재생 및 수명 연장에 관한 해외 논문 파일들. 이것은 연기 나는 총이 아니라 폭발한 대포 그 자체였다. 그는 즉시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의 느린 인터넷 속도는 그의 애를 태웠다. 파란색의 업로드 진행률 표시줄은 거북이처럼 기어갔다. 10%, 25%, 바로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민준을 덮쳤다. 옥 여사였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는 다급하게 태블릿 화면을 품에 숨기고 역한 냄새가 나는 거대한 약초 포대 뒤로 몸을 날렸다. 비걱! 창고 문이 열리고 옥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낯선 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그녀는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긴장감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숨은 포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민준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숨을 완전히 멈췄다. 그의 품속에서 업로드 중인 태블릿 화면에 희미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가렸다. 옥 여사는 그가 숨은 포대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별일 없다고 판단했는지 몸을 돌려 다른 쪽 선반으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품속 태블릿 화면에 업로드 완료라는 글자가 소리 없이 떠올랐다. 옥 여사가 필요한 약초를 챙겨 창고를 나간 후
민주는 몇 분을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의 심장부, 김 이장의 집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왕! 민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김 이장, 그리고 옥 여사는 모두 경악하며 그를 쳐다봤다. 이 무례한 놈이 김 이장이 소리치려던 순간 민준이 그를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이것부터 보시죠.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김 이장의 커다란 텔레비전에 연결했다. 곧이어 텔레비전 화면에는 암시장 사이트의 거래 내역, 복잡한 화학식 그리고 기생균류에 대한 섬뜩한 논문들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명백한 범죄의 흔적들 앞에서 술렁이기 시작했다. 옥 여사는 그 순간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비통한 표정으로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조작이야 저 서울놈이. 이 늙은이를 해치려고 전부 조작한 것이야. 세상에 억울해서 못 살겠네. 그녀의 눈물 연기에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정확히 읊었다. 고서에 이르길, 혈목의 사용자는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지닌다. 바로 손목 안쪽에 희미한 잎사귀 모양의 반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옥 여사를 똑바로 가리켰다. 옥 여사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왼쪽 손목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멎었다. 옥 여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당황과 공포가 드러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소매를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다. 네,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하지만 때는 늦었다.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녀의 왼쪽 손목에 꽂혀 있었다.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게 된 김 이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다. 거실의 환한 형광등 아래 그녀의 주름진 손목 안쪽에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옅은 녹색의 잎사귀 모양 반점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집단적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불신에서 서서히 차오르는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순수한 분노로 변해갔다.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던 악마였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얼굴, 그 수십 개의 얼굴 표정의 변화, 그것이야말로 민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승리의 증거였다. 옥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녀의 인자한 가면은 산산조각나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맨얼굴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옥 여사의 가면이 벗겨진 그날 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전례 없는 소란에 휩싸였다. 배신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몇몇 마을 사람이 그녀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김 이장과 다른 젊은이들이 간신히 막아섰다. 김 이장의 떨리는 손가락이 벨철유리 버튼을 눌렀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낯선 경찰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섰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오르는 옥 여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자함도 공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차갑고 파충류 같은 분노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녀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본명은 옥 여사가 아닌 김소희였으며 수십 년간 전국 각지의 외딴 마을들을 돌며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상습범이었다.
그녀는 마을의 신목처럼 오랜 세월 전기가 쌓인 존재를 노려 혈목을 배양하고 그것으로 젊음과 부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녀의 범죄 행각이 담긴 민준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여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악마가 사라지자 마을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민준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청에서 파견된 농업기술 전문가들이 신목 주변의 토양을 분석하고 중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혈목의 포자를 제거하는 특수약품을 살포하고 나무에 고농축 영양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신목의 시커먼 가지 끝에서 거짓말처럼 아주 작은 연두빛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것은 작지만 끈질긴 생명의 신호였고 절망에 빠졌던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그와 동시에 민준의 할아버지와 마을의 다른 동물들도 서서히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 쏘준 묽은 죽을 자신의 힘으로 몇 숟갈 떠넘길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김 이장이 민준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잘 익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다. 그는 민준과 툇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던 할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한국 문화에서 그것은 가장 깊은 존경과 사죄의 표현이었다. 내가 어리석었네. 낡은 편견에 눈이 멀어 눈앞의 진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 김 이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그리고 자네 할아버지까지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자네가 이 마을을 구한 걸세. 정말로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민주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며칠 후 열린 마을 총회에서 김 이장은 모든 주민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민준의 용기와 지혜를 소리 높여 칭찬했다. 더 이상 누구도 민준을 서울에서 온 뺀질있나 성가신 외부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마을을 구한 영웅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민준은 할아버지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신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다. 할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 애비가 이걸 봤어야 하는 건데 참으로 자랑스러워했을 게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는 따뜻해진 햇살 속에서 스르르 눈을 감으며 나직이 말했다. 네 아버지는 늘 말했지. 현대의 지식과 옛사람들의 지혜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이 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이야. 너는 그걸 해낸 게다. 네 아버지의 지혜와 너의 지식으로. 아버지, 그 말에 민준의 가슴 한쪽이 아릿해왔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지혜가 아들을 이끌어 마침내 수십 년 만에 마을의 오랜 악을 단죄한 셈이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멀리 보이는 실록의 풍경과 마당에서 아무 걱정 없이 나비를 쫓으며 뛰노는 마루를 번갈아 보았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이질감과 외로움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고향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손님이 아닌 진정으로 집에 돌아왔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도 죽어가던 신목처럼 새로운 평화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마을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중심에는 고민준이 있었다. 서울의 팍팍한 삶에 지쳐 도망치듯 돌아왔던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의 얼굴은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고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과 온화한 활기가 넘쳤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마을의 빈 창고 하나를 개조해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마을과 기술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회사였다. 민주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마을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농산물과 손수 만든 된장, 고추장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세련된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웹사이트에는 단순히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땀 흘려 작물을 키우는 농부의 이야기, 몇 대에 걸쳐 장맛을 지켜온 할머니의 철학 같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의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도시 사람들은 정직한 이야기가 담긴 시골의 상품에 열광했다. 주문이 밀려들자 민주는 자신처럼 도시 생활에 지쳐 돌아온 다른 젊은이 2명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한때는 죽어가던 마을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민주는 서울에서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보다 마을 할머니의 된장 판매량이 10%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희열과 보람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았다. 그의 활동은 사업에만 그치지 않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그는 마을 회관의 작은 컴퓨터 교실 선생님이 되었다. 그의 학생들은 평균 연령 70세의 어르신들이었다. 민주는 한평생 흙만 만져온 투박한 손이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을, 돋보기 안경 너머의 흐릿한 눈이 모니터의 글자를 끈기 있게 따라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선생님, 나 우리 손주 얼굴 봤어. 어느 날 이장댁 할머니가 화상통화에 처음 성공하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눈물 어린 미소를 보는 순간 민주는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또한 그는 마을 사람들과 뜻을 모아 신목보호기금을 만들었다. 옥 여사 사건을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람들이 보내온 성금을 종잣돈으로 삼았다. 그 기금은 이제 이 지역의 다른 오래된 나무들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과거에 끔찍했던 상처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느 눈부신 여름날 오후였다. 민주는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할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기운 넘치는 마루와 함께 산책에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마을 어귀의 신목 아래였다. 1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나무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무성한 잎사귀를 되찾아 하늘을 향해 늠름하게 서 있었다.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듯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땅 위에 아름다운 빛과 그림자의 춤을 그려내고 있었다. 나무의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는 마을 아이들 몇몇이 까르르 웃으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청명한 웃음소리는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와 기분 좋게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했다. 민주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말없이 손을 얹었다. 마루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입가에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도시의 치열한 경쟁을 탈출하기 위해 떠나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이 낡은 고향에서 그는 모든 것을 발견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 일의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과의 연결.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집은 그저 흙과 나무가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이 공동체의 연결 속에 있다는 것을. 민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른 감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